저는 자타공인 무협지 광인입니다. 시중에 나온 무협 웹툰은 안 본 게 없고 이미 본 건 몇 번씩 정주행할 정도로 무협의 세계관에 푹 빠져 살고 있죠. 그런데 하루는 밤새 무협지를 보다가 문득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군요. 아니 이 사람들은 대체 돈을 어디서 벌어서 먹고 사는 거지? 화산판이 소림산이 하는 명문 정파들, 그리고 거대한 세도를 자랑하는 5대 세가들. 그 화려한 문파를 유지하려면 수백 명의 제자와 식솔들을 먹여 살려야 할 텐데 말이죠. 매일 산 위에서 칼만 휘두르고 수련만 하는데 그 막대한 식비와 명검을 재련할 비용, 그리고 건물 유지비는 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심지어 요즘 무협 웹툰이나 소설 트렌드를 보면 재미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회귀한 주인공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죠. 주인공이 과거로 돌아가서 복수를 하든 천하제일인이 되든 일단 시작은 무조건 자금 마련부터 합니다. 나중에 대박이 날 상단에 도움을 주거나 미리 투자를 합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영약이나 광산 위치를 선점해서 개발하죠. 만약 주인공이 이미 금수저라면 그 돈을 굴려서 주기적으로 수익이 나올 파이프라인을 기어코 만들어내고야만 합니다. 결국 무공도, 복수도, 문파의 부흥도 압도적인 자금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걸 주인공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궁금해집니다. 회기자 주인공들처럼 미래 지식도 없는 일반적인 문파나 가문들은 대체 그 많은 식소를 어떻게 먹여 살렸을까요? 매일 산 위에서 수련만 하는데 쌀은 어디서 나고 명검은 무슨 돈으로 샀을까요? 그래서 한번 웹툰 속 무협에서 돈을 버는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크게 세 가지 표국, 무관, 보호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조사해보니 무리민들도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 아주 철저한 비즈니스맨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재물을 모았던 방식은 현대의 경제 구조와 소름 돋을 정도로 닮아 있었죠. 1. 무림판 물류보험과 리스크관리. 표국 무협지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표국은 사실 엄청난 금융 비즈니스입니다. 험한 산길에는 도적대가 들끓고 거대 상단이 운반하는 비단과 금괴는 늘 타깃이 되죠. 이때 표국이 등장. 상단은 물건 가액의 일정 부분을 표차로 지불하고 표국은 그 대가로 안전한 운송을 보장합니다. 만약 운송 중 도적에게 물건을 털리면 표국이 그 손실을 배상해주기도 하죠. 이건 현대의 물류보험 시스템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무리민들은 자신들의 무력을 리스크관리라는 상품으로 팔아 거액의 수수료를 챙겼던 겁니다. 위. 문파의 영향력 확장이자 핵심 수익원. 속가제자 무협지를 보면 문파 내부에서 평생 수련만 하는 진산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밖에서 가정을 꾸리고 장사를 하며 살아가는 속가제자들이 있습니다. 사실 문파를 실질적으로 먹여 살리는 건 이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회로 진출한 문파의 지부. 속가제자들은 문파의 기초 무공을 배운 뒤 사회 각계각층으로 흩어집니다. 어떤 이는 상인이 되고 어떤 이는 관직에 오르며 어떤 이는 작은 무관을 차리기도 하죠. 이들은 그 지역에서 문파의 이름을 내걸고 활동하며 문파의 세력을 전국구로 넓히는 프랜차이즈 지점장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문파의 정식 일원은 아니지만 위급할 때 문파의 보호를 받는 대신 엄청난 후원금과 상납금을 바칩니다. 문파 입장에서는 직접 피 흘려 싸우지 않아도 사회 곳곳에 내 편을 심어두고 주기적으로 자금을 수급받는 아주 영리한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구축한 셈입니다. 부유한 상단이나 지역 유지가 문파의 속가제자가 되는 건 일종의 명예직이자 보험입니다. 문파는 이름을 빌려줘서 권위를 세워주고 속가제자는 그 권위를 바탕으로 사업을 키워 수익의 일부를 다시 문파에 환원하는 소름돋게 치밀한 공생 구조였던 거죠. 지역 치안권과 사업체 운영, 문파의 지배력, 보호세와 자릿세 거대 문파가 특정 지역의 자리를 잡는다는 건 단순히 집 한 채 짓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 지역 전체의 경제권을 주겠다는 선포와 같죠. 명문 정파들은 치안 유지라는 명목으로, 사파들은 대놓고 자릿세라는 명목으로 지역 상인들에게 재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구역의 질서를 잡고 다른 양아치들이나 산적들이 설치지 못하게 해줄 테니 세금을 내금을 내라는 것이죠. 이건 현대의 강력한 행정력이나 민간치 않은 서비스를 대행하며 받는 일종의 구독료 모델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직접 음식점, 숙박업, 도박장 혹은 상단을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문파의 무력을 배경으로 목 좋은 자리를 선점하고 다른 경쟁업체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면서 시장을 독점하는 시기죠. 여기에 문파 소유의 넓은 산이나 토지를 소작인들에게 빌려주고 받는 임대료까지 합쳐지면 웬만한 중견기업 못지않은 부동산 임대 수익과 직영사업 수익, 그리고 로열티짜리 자리세가 합쳐진 견고한 경제제국이 완성됩니다. 결국 무림 고수들은 문제 해결사였습니다. 보셨나요? 표국이든 무관이든 혹은 지역을 장악해 보호세를 걷는 일이든 그 본질은 하나입니다. 남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대가로 가치를 얻는다는 것이죠. 물건을 잃어버릴까봐 무서운 상인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표국, 자식을 강하게 키우고 싶은 부잣집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무관, 시장의 혼란을 잠재우고 비즈니스에만 집중하게 해주는 것, 보호세와 직영사업. 그들은 자신만의 확실한 무기 해결 능력가 있었기에 거대 문파라는 성을 쌓고 수천 명의 식소를 거느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사천당가는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요? 무협, 웹툰이나 소설을 보면 꼭 한 번씩 나오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사천당가, 모용세가, 하북팽가. 이들은 단순히 무공이 강해서 유명한 게 아닙니다. 사실 강호의 경제권을 쥐고 흔드는 거대 기업에 더 가깝죠. 제가 분석해본 결과 이들이 천하를 호령하는 부를 쌓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일반인들은 감히 넘볼 수 없는 독점 기술과 특수자원을 점유했기 때문입니다. 가문도 마찬가지로 표행, 보호세 같은 방법으로 돈을 충당했습니다. 거가에 추가로 가문만의 장점을 살린 특별한 독점 기술과 특수자원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천당가입니다. 흔히 독을 다루는 가문으로 알려져 있지만 독을 잘 다룬다는 건 그만큼 해독제와 약초에 능통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내공 수련에 필수적인 영약이나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치료제를 만들어 비싼 값에 팔았습니다. 이건 현대의 제약 산업과 똑같습니다. 사천당가만의 독보적인 역변단술 제조 공정은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기술이었고 이 약재 유통만으로도 그들은 사천 지역을 넘어 무림 전체의 거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역시 최고의 사업은 남들이 못 만드는 걸 나만 파는 것이더군요. 모용세가나 하북팽 같은 가문들은 또 결이 다릅니다. 이들은 무기를 만드는 재련 기술에 특화되어 있죠. 무리민에게 검과 돈은 목숨과 같습니다. 누구나 이름만 들어도 아는 명검이나 보도를 만들어 공급하는 이들은 현대의 방산업체나 하이테크 제조기업과 같습니다. 명검 한 자루를 얻기 위해 무사들이 전 재산을 바치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 결국 확실한 기술력을 가진 가문은 불황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가문의 이름이 박힌 브랜드 가치를 팔고 있었던 셈이죠.
나만의 칼을 가져야 하는 이유, 이런 무림의 경제 구조를 조사하며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 것은 대학 시절 교수님이 해주신 한마디였습니다. 교수님은 늘 우리에게 자신만의 칼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남들도 다 가지고 있는 평범한 칼이라면 그 칼을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 쓰기 위해 매일같이 피땀 흘려 갈고 닦는 수고를 평범생 멈출 수 없다고 하셨죠. 하지만 만약 내 칼이 남들과 다른 특별한 칼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굳이 매일 갈지 않아도 어느 구석에 잘 보관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먼지만 툭툭툭 털어서 바로 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들이 가진 흔한 무기가 아닌 나만이 가진 독보적인 무기를 소유해야 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강호라는 시장에서 나만의 명검을 벼리는 버블이가 사는 이 사회도 결국 하나의 거대한 무림과 같습니다. 남들과 똑같은 스펙, 똑같은 칼만 들고 경쟁하는 낭인으로 남아있다면 우리는 평생 그 칼을 갈기 위해 고단한 삶을 반복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무기를 들고 강호에 서 계신가요? 남들과 똑같은 칼을 들고 매일같이 갈고만 있지는 않나요?